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부동산 투기를 이제 앞으로는 할 수가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이게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할 텐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과거에 한번 대대적인 규제를 한 일이 있잖아요. 요거 별도 항목을 한번 정책실에서 검토해가지고요. 기업들이 그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뭘로 그리 대규모로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는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남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죠. 어차피 지금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이제 확장해 나갈 건데 그건 미리 한번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점검을 해보시죠. 야, 보유세 얘기 처음 나왔다. 그러네요. 와, 이광수 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유세 얘기 처음 나왔습니다. 이광수 나왔잖아 처음. 예,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거는 아니지만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항상 그 큰 방향성이 중요한 거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또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특히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도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문제거든요. 사실 이 문제를 전에 이제 한번 다뤄볼까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 대표적으로 연예인 비업무용 부동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연예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서 그래서 몇 년 만에 막 대박을 쳐서 팔고 막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오늘 경제 코너에서도 이제 주식을 얘기할 건데 한국의 주가가 한국의 상장 회사들이 저평가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ROE가 낮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ROE는 뭐냐면 Return of Equity라고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수익률이 돈을 버는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네. 근데 잘 보시면 기업이 돈을 벌어서 회사에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남겨놓는 게 아니라 상장 회사는 그걸 배당하든지 자사주를 소각하든지 하여튼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냐면 돈을 벌어서 회사에 남겨놓은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부동산 사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돈을 못 버니까 나중에 시세 차익만 나니까 거기에 돈이 쌓여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한 ROE가 점점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겠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까지 연결된 관통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이해하는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이런 문제가 뭐 더 돈을 벌면 기업들도요 부동산 산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야 다른 데 투자하고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의 주식시장의 일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기 위한 가장 또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연관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돼 있네요. 그나마도 부동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식 얘기를 연동시켜서 얘기하니까 우리 검사님이 좀 들을만 하다. 네, 그나마도 부동산 얘기할 때 뒤로 뒤로 쓰지 말고 우리 자리 뒤로 빼. 주식 얘기하니까 쓱 오더라고요. 네, 좋았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다시 또 부동산 일종의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뭐 제가 어제 나와서도 어제 말씀드린 걸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엊그제 하나는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5월 9일 이전에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가 되니까 그 전에 매물을 증가시키잖아요. 그런데 4월 중순 이후로는 사실은 무용지물하다. 그래서 이걸 연장시켜줘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해도 될 수 있게 해라. 그러면서 다시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거는 좋은 방향입니다. 그건 좋네. 네, 단기적으로는. 근데 두 번째 어떤 발언도 했냐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1가구 1주택자의 비거주자들이 지금은 그 주택은 갭 투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갭 투자하게 풀어주면 매물이 증가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시장이 더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더 안정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각처가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검토에 들어갔고 유력하게 이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요. 뭐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잘했다고 얘기했거든요. 방송에서. 좋았어요. 우리가 얘기한 건데요.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은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면만 보서는 안 되고 한 번 더 나가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1가구 1주택자인데 비거주하고 있어요. 전세를 껴놓고 투자해놨어요. 그게 팔렸습니다. 팔리게 해준 거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매물이 증가해서 거래는 될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을 판 사람은 뭐가 돼요? 무주택자가 되죠. 그럼 그 돈을 뭘 할까요? 뭘 할 것 같습니까? 집을 사겠지. 갈아타기 한단 말이에요. 갈아타기였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에 집값 상승이야. 또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맞네. 여기까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 상황을 자꾸 미봉책으로 여기 잠깐 매물 증가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해봐라. 그리고 논의해봐라 했는데 그 논의나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그렇게 해야겠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겠지. 생각을 안 해요. 그래? 그럼 무주택자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대출 받아서 거의 집 한 돈 합쳐갖고 강남에 아파트 사러 갈 겁니다. 그래? 갈아타기 수요가 또 증가하는 거예요. 박수 또 많이 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하다. 무슨 얘기냐면 정책을 논의하고 얘기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처음으로 제시하고
이 방향성에 맞춘 거 너무 좋아요. 첫 출발을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시장에 쫓아가면서 자꾸 뭐 하나 또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접근하고 큰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할 때란 말이에요. 네.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거 해야겠네. 또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자산시장에서. 그래서 여기가 되게 지금 조심할 구간이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일리 있네. 근데 이미 정보부처에서 이걸 검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아, 이거는 예, 반드시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돈으로 또 무주택자 됐잖아. 그렇습니다. 집사로 또 가겠지. 우리가 항상 경계했던 게 그 갈아타기 부분인데. 맞습니다. 갈아타기를 또 조장하는 거예요. 드디어 팔린 거야. 그럼 대출도 해줘. 이제 무주택자니까. 합쳐서 더 좋은 데로 더 좋다고 하는 데로 가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막아낼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는 또 매물도 감소할 거야. 수요는 증가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여러분도 저랑 같이 박수 쳤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쓱 빠져나가시네. 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그러니까 박수 치고 논의해보는 거 논의하고 그래서 공론회장을 만들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드는 거잖아요.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논의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맞습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일방적인 통로가 되고 그리고 계속 논의가 되는. 근데 이런 논의를 하는 장이 없어요. 없어. 지금 여기가 유일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퍼져야 된다고요. 지금 이 말 되게 심각해요. 이거 절대 풀리면 안 돼요. 예. 너 엄마 맨날 축구 얘기만 하지 말고 이런 얘기도 좀 해. 그걸로 먹고 사는데 그거 하지 말라면 어떡해. 맨 축구 유튜브에서 축구 얘기만 해. 김용남 전 의원께서 지금 반론을 지금. 됐어. 좋아. 나 반론 좋아. 처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축구 열심히 해서 집 살라고 그러는데 왜 하지 말라고 그래? 주식 사야지 왜 집을 사?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히 얘기해봐. 만약에 집값이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잖아? 그러면 나부터도 집을 사고자 하는 욕망이 줄어든다고. 나부터도. 그렇죠.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나 드릴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이건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만들고 방향성을 제시할 때 리서치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시장을 분석하는 거예요. 네.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고 숫자로 증명이 되거든요. 예. 근데 충격적인 게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시장을 리서치하고 숫자를 만드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한두 명밖에 되지 않아요. 에? 놀랍죠. 왜? 왜 이렇게 적어? 그만큼 숫자로 시장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할 때 가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인들 만나보고 얘기 나눠보고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언론에 엄청 휘둘릴 수 있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에 흔들리고 정책이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갖고 만들어줘야죠. 그렇지. 이건 자산 시장이에요. 어. 그런데 그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이거 좀 충격이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리서치하고 정책으로 연결되는지 그 모델을 보여줄게요. 아, 네네. 네. 와. 자, 어딜 먼저 보여주냐면 네. 지금의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서울에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다른 지역은 오른다는 거예요. 그죠? 예. 다른 지역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많은 얘기가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 그 이유가 뭐냐? 다주택자 규제를 하니까 예. 다주택자를 집을 팔게 하니까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과연 진짜로 맞는지를 분석해 드릴게요. 숫자로. 자, 일단 어디서 먼저 보시냐면 13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강남과 강북의 대표적인 아파트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강남구의 가장 대단지 아파트인 음마아파트예요. 음마아파트가 전체 단지 중에서 43%가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성북구의 가장 대단지 아파트는 한진 아파트가 한신 아파트는 18%밖에 투자와 투기 비율이 적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대부분 실거주자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주택자를 규제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매물이 더 많이 증가할까요? 그러면은 강남이죠. 그렇습니다. 네.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 지점 하나 우선 알고 이걸 네. 전제하고 갈게요. 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 뭐냐면 최근에 성북구의 아파트가 저 주황색인데 주황색이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죠. 서울 네. 전체보다. 맞아요. 그래서 강남 이외의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데이터만 보는 겁니다. 네. 다음 장 볼게요. 근데 이거는 전세 가격 지수예요. 전세 지수인데 전세 지수는 성북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가파릅니다. 그렇죠. 아유, 이거. 자, 이건 현황이기 때문에 보고 갈게요. 네. 가팔라.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서울 성북구의 월별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그렇게 폭증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일부 증가하긴 했지만 의미 있게 뭐 엄청나게 증가하는 건 아니다. 네. 자, 정리해 보면 시장의 현황은 이래요. 네. 성북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 그죠? 그다음에 전세 가격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다. 네. 근데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조금 회복하는 수준이다. 다음 장 볼게요. 그런데 반면에 성북구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에요. 상대적으로 매도 물량이 증가하긴 하고 있지만 의미 있게 증가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네. 왜요? 이건 아까 지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시장인데 그렇지.
다 실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거주. 아니면 누군가 뭐 전월세로 살고 하여튼 실거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올 물량이 많지 않아요. 근데 다음 장 보면 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전월세 물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전세 가격의 상승 원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전월세 물량이 크게 감소하느냐? 그건 이것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야? 다음 장.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갱신을 갑자기 올해부터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나가.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전월세 물량은 적어. 그러니까 누군가 신규로 계약할 때는 얼마 없는 물량에서 계약하니까 그렇겠지. 전세 가격이 올라요. 어.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실거주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임차인들이 전세 가격 오르면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급한 마음에 일부 수요자들이 거래량이 의미 있게 증가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일부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이 구조를 예. 이해하셨죠? 예. 자, 이번에 강남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이걸 같이 연결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 장은 이제 강남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예요. 강남은 서울 평균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죠. 네. 그렇죠? 강남 많이 떨어지네. 다음 장 볼게요. 강남의 전세 가격 지수도 어떻습니까? 떨어져요. 떨어지네.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강남은 떨어져. 그렇죠. 네. 자, 이 원인은 다음 장 보시면 강남의 아파트 거래량도 줄고 있어요. 줄어. 사는 사람이 없어요. 떨어지고. 그런데 반면 다음 장은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증가시키니까 내놓는 사람 많아. 매물은 급증해요. 어.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겠지. 집값이 떨어집니다. 어. 반면에 전월세 물량도 줄지 않아요. 네. 전월세 물량. 줄지 않는다고요. 크게 줄지 않아요. 음. 이유가 뭐냐? 다음 장 보시면 강남구의 전월세 갱신 비율은 늘지 않습니다. 평탄하네. 자, 성북구하고 강남구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은 뭡니까? 강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거니까 어디에만 영향을 미쳐요? 강남. 강남에만 영향을 미쳐요. 예. 그런데 다주택자 중과를 한다고 해서 전세 가격이 오릅니까? 안 올라. 안 오르잖아요. 안 올랐잖아. 집값만 떨어지고 네. 있잖아요. 집값만 떨어져. 아주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런데 지금 강북이라든지 성북구에 맞는 정책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거기는 예를 들어서 전세 갱신비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집값수 또 오르는 거예요. 아. 이건 정책의 부재입니다. 아,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 지금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경제지, 보수 언론들 그리고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자칭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주택자를 규제하니까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건 거짓이에요. 그건 거짓으로 강남이 입증해 보였어. 전세 가격이 왜 오릅니까? 강남은 하나도 안 오르고 그렇지. 있는데 오히려 그 떨어지고 얘기 있는데요. 김용남 의원이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나한테 신고해라. 그건 아니야. 강남이. 강남에서 오르는 것 같은데. 강남 오른 것 같대? 전월세 가격 조금 오르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피부 미터로 하시면 안 네. 되고 네. 데이터로 얘기해야죠. 피부 미터는 안 네. 되고. 네. 자, 우리가 이거 데이터로 보는 겁니다. 데이터로 봐야죠. 데이터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지금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정책은 아주 잘 효과를 내고 있다. 강남에서 먹힌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강북이나 다른 지역에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다주택자 비율과 투자 비율이 낮잖아요. 그렇지. 실거주 비율이 높잖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끝낼 게 아니라 끝낼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그리고 다른 정책을 같이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걸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게 14페이지 표입니다. 14페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강남구는 이게 시효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5월 9일이 5월 9일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효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 정책은 제가 계속 주장하듯이 고가주택의 보유세 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매물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럼 강남에서 또 먹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북구나 강북구는 다른 정책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건 제가 볼 때 일시적으로 이거를 정책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갱신 비율이 올라가서 일시적이나 조금 길 수도 있는데 매물이 안 나와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게 문제냐면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급한 마음으로 대출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 없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그 세대한테 향후에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그 시그널을 줘야지.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공급 시그널을 계속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급의 핵심은 뭐냐면 물량의 수가 아니고 분양가입니다. 분양가야 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공급을 늘린다고 하면 지금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푸냐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풀어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늘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주장하죠. 재건축에서 만들어지는 아파트는 뭐가 문제입니까? 분양가가 높잖아요. 분양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내가 무주택자인데 전세 가격이 막 올라. 근데 앞으로 공급이 많이 증가한데 보니까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야. 다 분양가가 높아요. 네. 그럼 내가 지금 집을 빨리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로 공급될 아파트는 낮은 분양가로 공급될 거라는 명확한 신호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줘요? 그 신호. 그래서 저는 지금 공급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런 계획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전 예정 분양가를 공시하자. 예정 분양가를 우리가 공시하자. 이런 분양가로 공급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이 방향이에요. 정책의 하나의 예시예요. 이게 예시야. 모든 게 맞는 되지 않습니까? 예로 드는 거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급한 마음으로 대출받아 사지 마세요라는 신호를 줘야 된다는 신호만 얘기예요. 주면 돼.
그런 믿음만 준다면 전 이 상황이 의외로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전세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를 누군가 이 전세금을 이용해서 갭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 오르는 전세를 갭 투자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쪽에서 이제는 이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별로 세밀하게 리서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네요. 다주택자 양도세 하나만으로 해서 모든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이나 착오는 가지면 안 된다는 그건 아니에요. 얘기예요. 강남에 하나는 거고. 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예. 네. 근데 이런 신호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급해진 거예요. 전세 가격 오르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자, 일단 다주택자를 규제해서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게 절대 아니다. 아니다. 강남은 말씀드렸어요. 떨어지고 있다. 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입니다. 두 번째, 공급 부족이 된다고 해서 재건축 활성화해야 된다. 이것도 사기꾼들. 예, 이거 사기꾼이요? 예. 공급 부족한 건 뭐냐면 재건축 활성화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아파트의 공급이 증가해야죠. 그렇다면 낮은 분양가의 아파트를 어떻게 공급시키느냐. 이 그렇지. 공급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재건축을 해서는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말씀드리죠. 재건축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안 돼요. 왜냐면 분양가가 오르잖아요. 재건축하면 그럼 뭘 해야 안 올라?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예를 한번 들어봐봐요. 예를 들어서 공공택지에다가 용산 같은 데다 그래서 용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공공택지. 공공택지에다 그러면 싸게 낮은 분양가에 분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최대한 확보하느냐. 오케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재건축을 아직 안 하자는 게 아니고 네. 그걸 하는데 그게 만능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비싸지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매물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갭 투자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절대. 특히 1가구 1주택자요. 오케이. 이러면 다시 그들이 집을 팔고 또 갈아타기에 나설 갈아타기 겁니다. 간다. 이거는 막지 못해요. 이러면. 예. 그래서 자꾸 이제부터는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정책으로 그런 대책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검사님 지옥 끝났습니다. 일어나세요. 지옥이 끝났어요. 네. 정말 한마디도 안 하시네. 아니 뭐 좀 계속 뭐 반론이라도 좀 이렇게 제시하고 이렇게 좀 다듬어지고 이러면 풍성해지는데. 아니 근데 내가 걱정스러운 거는 사실은 최근에 보면 그 특히 민간 임대 쪽의 공급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불안해. 민간 임대 쪽에 예, 공급이 줄어든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간 임대도 여러 유형이 있긴 한데 그 중에 한 예가 뭐냐면 이 박원순 시장 때 시작한 청년주택, 요새는 명칭이 청년 안심주택으로 명칭이 조금 바뀌었는데 네. 이게 한때 청년주택을 하겠다고 하면 종상향도 허용해주고 많은 인센티브를 줬어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사업자들이 많이 했어. 근데 사실상 그 임대료를 서울시가 규제를 하거든. 근데 이게 임대료를 싸게 공급하는 거에 너무 방점을 찍다 보니까 사업비가 안 되는군요. 금융비용 감당을 못해요. 그래갖고 작년 한 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2025년 한 해 동안 청년 안심주택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민간에서 하는 거였어요? 빵건이야, 빵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오히려 어떤 싼 임대주택 공급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임대주택의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걱정이에요. 그 공급이 많아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가격을 잡으려면. 근데 오히려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는 좀 정책을 할 때. 네. 아예 그냥 그걸 공공에서는 못 하나요? 근데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건 안 돼요. 공공에서는 일단 속도도 느리고 구석구석 찾아가질 못해요. 자기 사업으로 할 때 어떻게든 사실은 그런 부동산 사업은 토지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겠죠. 그거를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할 때 사업자들이 막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확보해 나가는 거지. 그 공공에서 공무원들이나 LH 직원 보고 이거 땅 부지 확보해봐 그러면 절대 못해 그게. 그래요? 쉽지 않아요. 안 돼. LH에서 그 나묵을 좀 스카우트 해갖고 나무기 자기 돈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 거야 그때.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조금 많이 흘러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광수는 뭐 맨날 부동산 얘기만 하나 직업도 하는데 이분은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모신 거예요? 이분이 뭐 축구 얘기합니까? 예. 근데 그 노임과 관련해서도 이 현장에 제가 대구를 갔었는데 이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일단 한국 사람은 없대요. 한국 사람은 없고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한국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불법 이주 노동자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오는 분들이 일할 수 있게 이 법을 좀 바꿔달라라는 요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건설 경기가 풀리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이게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주변의 시장에도 좀 좋게 하고 뭐 상인들도 뭐 밥집들도 활성화되고 이런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 그 사람들은 돈을 더 안 쓴대요. 그래서 담배값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송금한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볼 때, 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의 중요성 그리고 건설 투자 중요성이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이 좀 더 발전하고 뭐 AI 시대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그런 어떤 그 과거의 문법에서 좀 벗어나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네. 반도체가 이렇게 수출이 많이 증가하는데 과연 국민들한테 좋은 게 뭐냐. 근데 이번에 명확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뭐냐면 아까도 부정적인 평가 중에서 국고 낭비하는 거 아니냐. 네. 절대 아닙니다. 이번 추경 중에서 거의 90%인가요? 사실 법인세 증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가 증가해서 나오는 돈이거든요. 네. 근데 세수의 대부분이 또 반도체를 통한 그 법인세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다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주식 투자를 1,500만 명이 하고 1,600만 명이 한다고 하는데 주식 투자 규모가 좀 더 증가하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지금 배당도 증가시키고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럼 그게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 투자를 범위를 확대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부는 노력하고 있느냐 네. 질문을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가구 순위별 그러니까 가계의 분위별로 보면 네. 지난해 초 통계 자료긴 하지만 순자산이 가장 많은 자산 5분위 같은 경우에 네. 평균적으로 주식을 7,500만 원 정도 들고 있어요. 근데 자산이 적은 1분위는요. 7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소득 분위를 비교해 봤을 때 100배 차이가 난다. 제일 낮은 그러니까 자산 분위별로 봤을 자산 때 분위별로. 자산 분위별로는 10배 정도 차이 나는데 네. 갖고 있는 주식의 차가 100배예요. 주식이 예. 네. 이 상태에서 주가가 지금 2배가 올랐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이 오를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산의 불평등은 커지고 커지겠다. 빈부격차는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주식시장을 얘기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선순환을 만들고 주식시장이 모든 국민들한테 혜택을 가기 위해서는 모두 다 투자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모두의 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맞습니다.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부는 예를 들어서 뭐 김태년 님도 계시지만 상법 개정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더해서 국민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필요하다. 붕업하기 위한 뭔가 역할이 네, 필요하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전략산업의 투자를 키우기 위해서 150조 국민성장 펀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여기에 국민 참여 펀드가 연간 한 6천억 정도 이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거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 예. 조만간 하는 거예요. 조만간. 예. 지금 이제 다 설계는 끝나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방금 우리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아니, 국민 참여형 펀드 1년에 6천억 조성해봤자 이건 딜을 정부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 투자거든요. 네. 있는 사람들만 하겠죠. 투자하면 예. 오히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또 격차는 더 벌어지는 예.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청년이나 또는 일정 소득 이하의 예.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예.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20% 정도 할당하는 것으로 네. 예, 그렇게 이제 했는데 예. 문제는 20% 할당을 하더라도 네. 또 투자할 돈이 없으면은 네. 투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네. 지금 해결책을 만들고 있는 그래서 예. 저 그러니까 청년이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태년 의원님한테 저희가 이제 상의를 드리고 그런 건데 뭐냐면 전 대출을 해주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빚내서 투자? 그러니까 그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장 기자님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건설 투자가 증가하면 예전의 문법 같은 경우에 온 동네가 좋아져요. 그건 모두 다 건설업에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한밭집이든 그렇죠. 아니면 음식점이든 네. 그 동네든 슈퍼마켓이든, 고용이든 그죠? 네.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주식시장이 좋아졌을 때 모두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참여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첫 네. 번째는 예. 첫 번째는 주식 투자 경험이 없다. 네. 이래서 장 기자님이 한 2달 전인가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전 한 주도 없어요. 맞아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아무리 하자고 해도 안 했던 거죠. 네. 못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방향성은 모든 분들한테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리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그걸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에서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강연하고 예.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큰 문제예요. 두 번째 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예. 이게 자기 문제잖아요. 그래서 네. 김태현 님이 이제 그런 방안도 고려하시는데 예, 예. 본질적으로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전 대출을 해주자. 자, 이거를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비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왜 집을 살 때는 대출 왜 해줍니까? 아니 그 빚내 갖고 예. 수십 년 전에 막 10년 전에 20년 전에도 다 대출이니까 집 사고 다 돈 번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그거 사갖고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사는데도 대출 받아서 서울에 아파트 사놓고 돈 벌려고 산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 대출해 주는 건 비투라고 안 하고. 그러네. 근데 왜 주식에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국민성장펀드로 조성되는 그 펀드 대상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니까 당연히 이게 큰 리스크가 엄청난 리스크가 없단 말이죠. 네. 그걸 저는 전향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 그러면 네. 신탁사 같은 걸 만들어서 대출을 해준 다음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서민들이 중서민들이 나 돈이 없어서 주식 투자 못하는 분들한테 대출을 해서 투자해놓고 네. 그분들은 이자만 갖게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거기서 수익이 났을 때 원금을 갖고 기본 자산이 네. 거기서부터 출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뭐 대출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 이렇게 판단할 건 근데 아니죠. 이제- 김가희님께서 네. 그런데 대표님 주식은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상장 주식을 투자하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네. 정부가 계속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수익을 보장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펀드를 네. 조성하는 그 펀드에 투자하자는 겁니다. 펀드에 투자하는 거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6천억 조성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할당을 20% 정도 하면 한 1,2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규모는 얼마 크지 않아요. 그게 너무 적은데. 규모는 크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이걸 장기로 놓고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이 20% 할당에 이제 포함이 되어서 투자를 했다가 아주 수익이 장기로 수익이 크게 났을 때는 자산 축적에 큰 수단이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수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지점 딱 이야기 듣자마자 이거 비투 아니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예, 이런 공격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예. 과감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대출을 해주는 데까지는 지금 못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한 제가- 말씀만 더 제가 드릴게요. 잘못했네. 네, 작년에 이거는 제가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뭐냐면 부동산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보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처음에 막 이랬단 말이죠. 1970년대, 80년대 부동산 건설 경기로 해서 경제를 성장시킬 때는 어떻게 네. 했냐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대출해줘서 집 사라고 다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대출해서 집을 사놨죠. 그때 비투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니까 네. 부동산 가격을 절대 빠뜨릴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대출을 일으켰고 네. 다 은행이 그 시스템에 막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올려준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네. 예를 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대출을 일으켜서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다. 네. 그러면 정부도 엄청나게 노력하겠죠.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사실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게 과감하게 부동산 자산으로 해서 주식시장에 전환한다고 하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왜 부동산은 대출해주고 왜 주식은 대출 안 해줘요? 같은 자산인데. 그렇죠. 예. 왠지 김용남 의원님이 골똘하게 지금 뭔가 생각에 깊이 빠져 아니, 계시는. 저는 그거보다도 국민성장 펀드 이제 6천억인데 그게 너무 약해요. 참여형 펀드 이게 전체 150조 원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 중에 연간 이제 국민 참여형. 예, 그거를 참여형 6천억. 6천억 중에 20% 할당하면 1,200억인데 네. 만약에 100만 명이 참여한다고 하면 1인당 12만 원씩이잖아요. 네. 너무 적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이제 제가 보기에 국민성장펀드의 가장 매력은 이게 3년 이상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 예. 그게 가장 매력이다. 투자자가 보기엔 가장 매력적인 예. 점이거든요. 예. 손실이 났을 경우에 뭔가 우리 순위를 예.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 막아줘요. 영역에서 막아줘요. 예. 공공 영역에서. 20% 정도. 예, 예. 예. 아니 뭐 그것도 장점이지만 네. 이제 그 손실 보려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없죠. 이제 번다고 생각하고 음. 투자할 때 세액 공제라는 면이 가장 장점으로 보이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과거에 이 비슷한 펀드가 몇 번 조성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정부가 바뀌면 근데 투자 성적이 안 좋았어요. 대부분 네. 이게 그다지 돈을 못 벌었어. 음. 그 경험치가 좀 쌓여 있어서 네. 이번엔 좀 다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원금을 보존해 준다. 네. 라기보다 이제 뒷단을 막아준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원금 네. 보존 약속은 안 되는 거니까. 뒷단을 막아준다. 뒷단을 막아준다는 네. 의미는 분명히 있는데 예. 큰 투자에서 몇 년 지났는데 본전에서 예. 정기예금 수익률보다 못하거나 고비슷한 게 나오면 또 비슷한 평가를 받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보기엔 이제 세액 공제를 과감하게 늘릴 필요가 좀 있고 네. 그리고 역시 돈은 굴리는 사람이 중요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운용을 굴리느냐. 하느냐. 예, 진짜 예. 가장 좋은 투자처를 발굴해서 예. 돈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을 찾아내는 예. 이른바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중요한데 예.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이제 나눠 먹기식으로 쫙 나눠 갖고 하는 것보단 정말로 지금 보면 국민연금 작년 지금도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 수익률이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았잖아요. 그렇죠. 다들 놀랐죠 정말. 포상금 좀 팍팍 줬으면 좋겠어요. 그 전주 내려가서 예. 걱정이 많았거든요. 야, 예, 이거 다 빠지는 거 아니야? 빠진 거 우수 인력 다 빠지고 이거 그렇죠.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포상금을 팍팍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쪽으로. 의원님 잘한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줄여왔어요. 뭘 잘했어요? 더 샀으면 네.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맨날 미국 주식만 사고 있었어요. 잘한 거. 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계속 줄여만 놨다고요. 그런데 한국 주식이 그냥 올라서 네. 자기는 한 게 없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에 이 희망을 걸고 예. 비중을 늘리고 과감하게 예. 그래서 돈을 더 벌었으면 예. 상을 줘야죠. 줄여봤다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소위 그러다가 보면 네. 그 소위 연못 속에 고래가 될 수 있으니까 아. 국민연금이 지금 워낙 덩치가 큰데 그렇죠.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 이게 연못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큰 고래가 돼버리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뭐 15% 미만으로 하다가 지금 17% 가까이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좀 늘리기로 했잖아요. 네. 뭐 그 큰 덩치가 1년에 15% 수익 냈으면 무지하게 잘한 거지. 자,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의무 교육 같은 거를 해야 된다. 지금 댓글창에 너무 그런 좋습니다. 의견을 네, 주시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부터 경제교육 그러니까 너무 좋죠. 예. 경제교육 해야 됩니다. 예. 정말 너무 좋은 말. 제가 이 말씀을요. 민주당 경제는 민주당 가서요. 네.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에 했어요. 그래서 네. 심지어 제가 어떤 제안도 했냐면 지역구에서 저 좀 불러달라. 제가 주식 교육 다 시켜주겠다. 제가 그래서 모셔서 했잖아요. 제 지역구에서 그래요? 당원들 모아놓고. 근데 부른 반응이 데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았죠. 부른 데가 5-6군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해주겠다. 예, 그것도 심지어 공짜로. 네. 공짜로. 예, 왜 그러니까- 안 부르냐?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저는 부르고 싶은데 지역구가 없어서. 지역구 없어. 이번에 얘도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경제교육 말씀하셨는데 그랜드 캐년님께서 빨리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네.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 네. 수능 문제예요. 네. 어떤 게 나오는 줄 아세요? 어떤 거 계획 경제냐 자유시장 경제냐 둘 중에서 찍는 게 나와요. 세상에. 그러니까 네. 너무 네. 우리가 시대착오적이에요. 교육이 충격적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경제학과에서 지금 쓰지도 않는 수학을 우리 입시생들은 공부를 맞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지금 보면 네. 제도개혁 가운데 이제 검찰개혁 진도 나간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언론개혁 지금 시작도 못했고, 교육개혁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맞습니다.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 또 보좌진들을 네. 상대로 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교육 하고 있어요? 예, 경제는 민주당 예. 요 강좌를 예.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한동안 탕골 손님이셨어요. 퇴근했었는데 오. 요새 고시갈 때 방송이 고정으로 잡혀서 예. 최근에는 못 가고 있는데 정말 유익해요. 정말 아니 정말 몇 시에 해요? 화요일 8시에. 당직자만 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냥 오픈 강좌예요. 네. 아무나 뭐 일반인도 오셔요. 아 진짜? 예. 매주 화요일 8시. 오전 8시. 언론 이제 기자들도 많이 오셔요. 오전 8시. 예. 예. 정말 어디서 그- 해요? 의원회관. 국회의원회관 일소회의실. 1소회의실. 예, 이제 취재 편의점에서 광고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에 더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예. 이광수 대표님도 강사로 예. 왔었지만 예, 오셨어요. 예. 그 쟁쟁하고 좋은 강사들을 어떻게 매주 그렇게 섭외를 하는지 의원님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맞아요. 라이브 하면 오. 어때요? 좋죠. 그 시간에. 예. 좋죠. 이게 직접- 이거 좋은 거. 그래서 예. 진짜 가고 싶은데 내가 예. 시간이 없어서 못 가거나 아니면 또 그 이를테면은 지역이 너무 멀어서 서울까지 내가 국회까지 갈 수가 없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강의 들을 수 있게 너무 좋죠. 저희가 예. 라이브를 아, 하면 예,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취재 편의점을 통해서 경제는 민주당 강의를 야. 해외에서도 들으실 수 있잖아요. 너무 좋죠. 예. 네. 저희가 이런 매체입니다. 예. 아니 근데 강의가 진짜 좋아요. 예. 네, 그러니까 좋은 분들 그럼 많이 전 국민들이 그 강의를 듣고 예.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요. 예. 예. 아, 뭐 진짜 훌륭한 회사인 구독자는 것 얼마 안 같아요. 됩니다만 결론은 취재 편의점이 훌륭한 회사다. 네, 취재 백화점으로 바꿔주세요. 취재 백화점. 구독자는 얼마 안 되는데 예, 예. 매주 김태년 TV에서 업로드 해놓습니다. 이 와중에 또 이 와중에 또 홍보하시고 네 좋습니다. 네 매우 바람직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댓글창에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좀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각계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함께 해야 돼요. 네, 그동안 함께.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일부만 한다. 모두가 함께 하지. 그러니까 네.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네. 또 격차가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이번만큼은 이번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은 되고 주식은 안 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청년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말은 축복처럼 하면서 왜 미래 산업 투자를 위한 대출은 비투라는 낙인을 찍어 가로막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산 불평등의 늪에서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국민성장펀드라는 실질적인 사다리를 놓아줘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돈이 없어 투자조차 못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깨부수지 않는다면 빈부격차의 대물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야 말았습니다. 공정한 기회라는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확인해 준 거죠.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